일본을 한국과 동급 취급하지 말아라. 지난 9일 열린 일본 국회에서 아소다로가 한 발언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입헌민주당의 사쿠라이 슈 의원이 한국, 중국, 대만과 셀구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일본의 민도는 동아시아에서 최악이라 할 수 있다 라며 현 정권인 자민당을 압박하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일본의 방역에는 강제력이 없다. 한국과 동급 취급하지 마라. 일본의 민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라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죠. 최근 일본은 한국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역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게 아무런 언질 없이 한국을 G7 국가로 초청한 것인데요. G7은 전세계 선진 7개국의 모임으로서 사실상 친미 성향 강대국 친목 모임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패권이 날이 갈수록 강대해지고 있고 실고 확산으로 인한 전세계의 피해가 막심해지자 미국은 동맹국들과 합심하여 중국을 따돌리는 전략을 취하려는 것이죠. 그동안 자국 우선주의만을 표방하며 동맹국 뒤통수 때리기를 취미로 일삼던 트럼프의 행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 기존의 G7에 포함되어 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이 모임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것을 적극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제적 위상, 방역 능력, 군사력, 경제력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라면 충분히 세계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 라고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이것에 반대한 국가가 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트럼프가 새로운 G11 체제 구상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직후 수많은 언론들에서 한국이 이곳에 끼면 일본이 아시아 유일의 G7 참가국이라는 의미가 퇴색된다 라며 식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강제징용 합의 등 각종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이니 선진국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라며 직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며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서는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는 양다리 외교를 하기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다른 선진국들이 합심하여 진행하는 대중국 압박체제에 방해만 될 뿐이다 라며 한국의 가입을 찬성하는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G7 국가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 라며 사실상 일본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다시피 했는데요. 이 와중에 아베 신조는 엄청난 승부수를 띄워버렸습니다. 일본이 G7을 대표하여 중국을 때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정면 대결에 일본이 총대를 맨다면 굳이 G7에 한국을 넣을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지난 10일 열린 일본의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이 G7을 대표하여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폭탄 발언을 한 것인데요. 과거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가결시켰을 당시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이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내고자 했고 일본 역시 이것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지만 막상 일본은 동참하지 않았었는데요. 일본에게 있어 중국은 1위 수출 대상국이고 최근 중국 내 일본 자동차 판매량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아베는 시진핑의 방해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일본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야망을 미국 몰래 취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야심차게 강행한 홍콩 보안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될 수 있다 우려했죠. 그래서 일본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요청에 불응했었던 건데요. 이랬던 과거가 무색할 정도로 아베는 이제 한술 더 떠 G7을 대표하여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겠다 나선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비장하며 그만큼 한국이 G7의 국가에 포함되는 것이 싫었다는 뜻이겠죠. 한국, 뜻밖의 이득.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한국에게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한국의 산업연구원에서 지난 11일 발표한 2020 양회로 살펴본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홍콩 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겠죠. 때문에 미국은 유럽 등의 주요 선진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에게 역시 동참할 것을 요청한 것이었는데요.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화답하긴 했지만 여러모로 난처한 입장인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수출 대상국 1위로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협력국에게는 무역우대라는 당근을 주고 비협력국에게는 경제보복이라는 채찍을 과감히 사용하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교활로는 너무 좁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이 앞장서서 한국을 G7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한국은 우리도 G7에 동참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싶었지만 일본이 저토록 방해하니 방법이 없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G7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찬성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반대하면 한국은 절대 G7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든 명분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한국은 G7에 가입할 자격이 충분한 국가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국격 역시 상승된 것은 덤이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가만히 있다 이득을 보았다. 한편 일본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고심 끝에 러시아에게도 G7에 가입하라는 제안을 했는데 일본이 눈치 없이 그것을 회방 놓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과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시킨 것을 말하며 침략 행위를 일삼는 UN 국제법 위반국 러시아는 G7의 자리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해방을 반가워하는 국가는 다름 아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인데요. 최근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동유럽권에 진출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의 안위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에 러시아가 G7에 영입되는 것은 이 국가들에게 썩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기에 대놓고 반대를 하지는 못하는 입장이었는데 일본이 러시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으니 내 국가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즉 일본은 G7에 한국과 러시아를 넣는 것에 반대함으로써 한국과 다른 G7 국가들에게만 이득인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일본이 필요 이상으로 나대자 분노하는 미국.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일본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분노를 혼자 감당하게 됐는데요. 러시아는 과거 소련을 계승한 국가로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두 국가가 항공 자유화 조약이라는 것도 맺으며 서로에게 군사적인 위협은 최소화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17년에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의 상공에 러시아의 정찰기가 자유롭게 비행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항공 자유화 조약을 탈퇴하겠다는 충격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게 수도 상공을 허용할 정도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핵무기를 배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트해 연안에서 미국의 정찰기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격화된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근에 이르러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얼마 전 알래스카 근처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Tu-95와 수호의 전투기 등을 미국 방공 식별구역에 띄우며 도발을 감행했고 미국은 즉각적으로 F-22 랩터를 띄워 폭격기를 차단하는 등 러시아의 도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요. 이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G7 국가 가입을 권유한 것은 그만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다른 G7 국가들을 설득하면서까지 러시아를 G7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노력을 일본이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죠. 이에 미국의 언론에서는 일본이 명분상 G7 개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으니 이제 미국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100% 활용하여 중국과의 분쟁에서 그들을 기꺼이 총알바지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본과의 전쟁 시작하나. 러시아 역시 군사적으로는 세계에서 내로라는 수준이지만 경제력만큼은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오직 중국 하나만을 위해서 서방 국가들과 맞서다가는 안 그래도 쓰일고 때문에 초토화되고 있는 자국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과거 소련이 붕괴됐던 것처럼 경제 파탄으로 인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PTSD가 발동된 것인데요. 때문에 수많은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유럽연합의 경제제재와 미국의 경제제재 등 중국과 세트를 묶여 경제몰락의 길을 걷느니 잠시 자유진영의 편에 살짝 발을 담가 미국이 러시아의 체면을 어느 정도 세워줄 때 못 이기는 척 일부 협조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세계가 연합하여 독재국가 중국을 몰락시키고 나면 또 다른 독재국가인 자신들이 그 다음 타겟이 될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이렇다 저렇다 할 의사표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한 반응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본이 엄청난 어그로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명분이냐 실리냐를 두고 고민하던 러시아에게 러시아는 침략 행위를 일삼는 유엔 국제법 위반국이라며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것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기 그지없을 텐데요. 명분이 없더라도 실리를 챙기기 위해 자유진영에 설까 고민하던 러시아는 일본의 도발에 이끌려 일본에 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는 자연스레 러시아의 G7 참여를 불발시키게 됐죠. 러시아로서는 현재의 고민거리가 없어졌으니 다행이라 할까요? 게다가 최근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이어오던 쿠릴 열도 분쟁마저 격화시키고 있기에 최근 러시아 내에서는 일본과의 전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는 세계무역기구의 차기 사무총장에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선거의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면서 한국인 최초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사실 한국 정부는 유 본부장의 무난한 1라운드 통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 통과를 위한 물밑 외교전에 이미 들어간 상태이죠. WTO가 1차 라운드 통과자를 공식 발표한 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일입니다. 유 본부장은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후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 영국 리안 폭스 후보, 사우디의 모하메드 마지아드 알투와이지리 후보와 함께 WTO 선거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총 5명의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초반부터 아프리카 출신 후보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WTO에서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이 배출된 적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대세론이 무성했습니다. 1차 후보 8명 중 3명이 아프리카 출신이었습니다. 1라운드에서도 아프리카에서만 2명의 후보가 살아남았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도 아프리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총 3라운드에 걸쳐 진행됩니다. 지지를 가장 적게 받은 후보들을 차례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1라운드 협의에서 회원국들은 최대 4명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가장 적은 표를 받은 후보 3명이 탈락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는 2라운드 협의에서는 각 회원국이 최소 1명, 최대 2명의 후보 지지 의사를 표하게 됩니다. 1라운드 마찬가지로 가장 적은 득표를 한 3명이 탈락하게 됩니다.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지겠죠? 차기 사무총장 선출 작업은 늦어도 11월 초순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명희 본부장의 당선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 본부장은 최근 G20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해 WTO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20개국 G20 통상장관들이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투자 회복 방안과 WTO 개혁 지지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열린 G20 화상통상장관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초청국인 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르완다 등 27개국 통상장관과 국제통화기금 IMF,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 7개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측은 유 본부장이 회의에 나섰죠. G20은 지난 3월과 5월에도 특별화상통상장관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회의에서 무역 및 투자 분야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선언문과 행동계획에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역을 통해 세계 경제를 지키자는 취지이겠죠? 여기에는 필수 인력 이동, 무역 원활화, 물류 연결성, 무역 규제 투명성 등 단기 조치와 WTO 개혁, 글로벌 공급망 회복 등 장기 조치를 포함한 38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G20 국가들이 유명희 본부장의 WTO 개혁 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유 본부장은 현재 직면한 보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 공조가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G20이 다자 무역 체제 회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G20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본부장의 당선 가능성이 큰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일단 경우의 수를 좀 보아야 하는데요. 지역별 안배를 통해 아프리카 출신 후보자 중 한 명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유 본부장의 행보에 따라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 2인에 포함되면 유 본부장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의 표를 확보할 수 있는 외교력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WTO 사무총장 선거에는 이들의 입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행사해 왔습니다. 유 본부장 역시 미국 현지에서 지지교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상 미국은 자국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신들의 의사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전 사무총장인 아제베도 사임 배경에는 미국의 견제로 인한 WTO의 위상 저하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등이 WTO의 개발도상국 특혜를 받고 있지만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WTO의 분쟁 해결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속기구 위원들의 선임을 지속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WTO는 지난해 말부터 상속기구 운영을 멈춘 상태입니다. 분쟁 해결 기능도 사실상 상실한 상태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WHO 사무총장인 거브러여 수스는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네, 아프리카 출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죠. 현재 중국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WTO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현지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 출신의 후보자들은 중국과 가까운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아프리카 외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중국을 압도합니다. 더욱이 미국은 오는 11월 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구제 조치와 무역 확장법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체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반대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유무역 옹호자입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중국의 WTO 가입을 찬성했다는 점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무역 대표부가 결정권을 쥐고 의사표명을 하지만 차기 정권에 따라 표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우리나라에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유럽의 상황도 지켜볼 만합니다. 최근 헝가리가 WTO 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에서 영국과 케냐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마치 유럽연합 전체의 의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체 회원국들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통상 관련 장관회의에서 특정 후보를 일괄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자국의 판단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죠. 독일의 경우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케냐의 모하메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경쟁력 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미국과 유럽을 얼마나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20의 WTO 개혁 지지 공동선언문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통보 의무 준수를 통한 투명성 강화, 복수 국가 간 규범 협상의 진전, 수산 보조금 전자상거래 협상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G20 참여국들은 특별통상장관회의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면서 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무역 투자 회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의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